손자병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쟁 이야기잖아요. 군사 전략, 적을 무찌르는 방법,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 저랑은 먼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삶 자체가 하나의 전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왔어요.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버텨내는 싸움 같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이 책을 권해줬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첫 장을 넘기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소진되지 않고 버텨내는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지. 2500년 전 중국의 한 장수가 전쟁터에서 깨달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손자는 기원전 5세기 춘추시대를 살았던 군사 전략가예요. 본명은 손무인데 당시 오나라 왕 함려의 군사 고문으로 활약했습니다. 그가 남긴 손자병법은 단 13편, 6천자 남짓한 짧은 글이에요. 분량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어마어마합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군사학교에서 교재로 쓰이고 경영 전략서로 읽히고 인생 철학서로 사랑받고 있죠. 왜일까요? 손자가 말한 건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상황, 이기고 지는 모든 순간에 통하는 원리를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손자병법은 전쟁 교과서가 아닙니다. 50대에서 60대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세상과 함께할 것인지, 어떻게 이 나이의 지혜를 무기로 삼을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이 쓰인 시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책이 왜 지금도 살아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춘추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이었어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승자가 오늘 무너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 시대에 손자는 깨달았습니다.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더 강한 군대가 있으면 그보다 더 강한 군대가 반드시 나타나고 더 날카로운 칼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손자는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소모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손자병법이 탄생했어요. 손자병법 첫 문장을 아시나요? 병자, 국지대사. 전쟁은 나라의 큰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이야. 삶과 죽음이 갈리는 땅이요. 나라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가 결정되는 길이니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문장부터 가볍지 않아요. 이건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전쟁 이야기로 읽히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땅.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순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소중한 사람을 잃는 순간. 그때 우리는 손자가 말한 그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와닿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잖아요. 손자병법 13편의 제목을 보면 이 책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시계, 작전, 모공, 군영, 병세, 허실,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구지, 화공, 용관. 13편이에요. 군사 용어들이 늘어서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다 사람 이야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어떻게 상황을 읽는지, 어떻게 강점을 살리는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하는지. 이건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 하는 고민들이에요. 직장에서, 가족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흥미로운 건 손자가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은 게 나라는 겁니다. 적을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없는지. 이걸 모르면 어떤 전략도 소용없다는 거죠. 50대에서 60대 이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손자는 묻습니다. 정말 아느냐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이 흔들리는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거든요. 손자병법에는 유명한 문장들이 많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문장도 있어요.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상대를 파악하는 전술로만 읽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내고 상대방의 패턴을 파악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요. 그런데 손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순서에 있습니다. 지피 전에 지기가 먼저예요. 상대를 알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를 아는 건 반쪽짜리예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딱 그런 경우거든요. 상대만 열심히 분석하고 정작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자병법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잘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덜 싸우고 덜 소모되고 더 오래 나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손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앞부분에만 집중하거든요. 적을 알아야 한다. 상대를 파악해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손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뒤에 있어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적을 아는 것보다 먼저요. 손자는 이 문장 바로 앞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고 했어요. 순서를 보세요. 나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을 아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만 열심히 분석한다고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능력을 착각한 채로 무모하게 뛰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준비됐는지도 모른 채 덤볐다가 크게 다치는 사람들을요. 그럼 나를 안다는 게 뭘까요? 손자가 말하는 지기는 단순히 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곳을 봐야 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진짜 지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누가 잘한다고 추켜 세우면 무리한 부탁도 선뜻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비교당하는 걸 못 견뎌요. 옆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 싶으면 조급해지고 무리수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싫다는 말을 못하다가 결국 탈진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자가 말한 자신의 허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은 이 허점을 먼저 알고 그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합니다. 50대에서 60대가 되면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인정받는 것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혼자 있는 걸 힘들어했는지, 변화 앞에서 얼마나 움츠러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볼 수 있게 된 게 이 나이의 선물입니다. 손자는 군영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적이 이길 수 없게 되는 순간을 기다린다고요. 선의불가승, 이대적지가승.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쪽을 먼저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를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기의 실천이에요. 나를 알고 내 약점을 보완하고 내가 흔들리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것. 그것만 해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나를 안다는 게 나를 고정된 존재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 변하거든요. 20대의 나와 50대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달라요. 그래서 지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게 중요한 게 뭔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해요. 손자가 말한 지피지기는 그래서 동사예요.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피 상대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손자는 상대를 파악할 때 5가지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도, 천, 지, 장, 법입니다. 도는 대의 명분이에요. 상대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천은 때예요. 시기와 환경. 지는 지형, 즉 상황의 조건이에요. 장은 지도자의 능력이고 법은 조직과 운영 방식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가 왜 저러는지는 도, 지금 타이밍이 어떤지는 천, 어떤 환경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장, 어떤 규칙이나 관계 속에 있는지는 법. 이 5가지를 파악하면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보여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갈등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오해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지, 왜 이 말에 이렇게 상처받는지,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인데 똑같은 감정이 올라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돼요. 손자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고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 단 하나예요. 오늘 하루 내가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 순간에 불편했는지, 상대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건드린 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이 질문 하나가 지피지기의 시작입니다. 손자가 2500년 전에 전쟁터에서 깨달은 것을 우리는 오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손자병법에서 가장 역설적인 문장을 꼽으라면 단연 이겁니다. 백전백승은 선지선자야 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최선이냐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전이승이 진짜 최고라고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을 가르치는 책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도 좀 의아했어요. 전략서인데 싸우지 말라니.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알게 됩니다. 왜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닐까요? 손자의 논리는 간단해요. 싸움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겨도 소모가 생깁니다. 병사가 죽고 식량이 줄고 시간이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져요. 100번을 이기면 100번의 소모가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소모가 결국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들어요.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결국 그 승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이기는데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꼭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전이승은 단순히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건 겁쟁이의 논리가 아닙니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최상의 전략은 적의 계략을 꺾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동맹을 끊는 것이고 그 다음이 군대로 싸우는 것이라고요. 싸움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 전에 상황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상대가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들거나 싸울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는 게 진짜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고수의 생각인지 느껴지시나요? 싸움판에서 가장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판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부전이승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볼게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생겼어요. 정면으로 맞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더라도 관계가 상하고 지면 더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부전이승은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고 싸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 한마디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 뭐가 남을까요? 관계에 금이 가고 자녀의 마음이 멀어지고 오히려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손자라면 이 상황에서 다르게 접근했을 거예요. 싸움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물었겠죠. 자녀를 이기려는 건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건지. 목적이 명확해지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손자는 모공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어요. 첫째는 계략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 둘째는 관계와 연대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셋째는 그래도 안 될 때 비로소 싸우는 것. 순서가 중요해요. 계략과 관계를 먼저 써보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나면 이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직접 싸우려 하는 건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접근이 있지 않을까? 관계나 환경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부전이승의 시작입니다.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이게 더 절실해져요. 젊을 때는 싸워서 이기는데 쓸 에너지가 있었어요. 밤새 버티는 것도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도 가능했죠. 근데 이 나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걸 몸으로 알게 돼요. 불필요한 곳에 쓰면 정작 중요한데 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전이승은 이 나이에 더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싸울 곳과 싸우지 않을 곳을 구분하는 것,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재밌는 건 부전이승이 가장 잘 작동하는 순간이 내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을 때는 지키고 이길 수 있을 때 싸우라고요. 즉 싸우지 않는 것도 내가 충분히 준비됐을 때 가능한 선택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피하는 건 도망이지만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건 전략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갈등을 피하는 이유가 두려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한 선택이어야 해요. 살다 보면 꼭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이기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 에너지를 쏟느라 진짜 중요한 관계를 놓치고 작은 이익을 지키느라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손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싸움의 가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는 걸. 모든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은 결국 소진됩니다. 싸울 싸움을 고르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지금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갈등이나 긴장 상태가 있다면 그게 정말 싸울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인지 아니면 놓아버려도 되는 싸움인지. 손자의 부전이승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예요. 손자 병법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병기신속. 전쟁에서는 빠름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고 손자가 무조건 빠른 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해요. 빨리 움직이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이겨야 한다고요. 그런데 손자 병법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손자는 빠른 만큼이나 기다림을 강조했어요. 때를 아는 것, 상황을 읽는 것, 움직일 타이밍을 잡는 것. 이 모든 게 빠름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빠름과 느림,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진짜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병기 신속이 나오는 맥락을 보면 이해가 달라져요. 손자는 이미 기회가 오면 빨리 움직이라고 했어요. 기회가 오지 않았는데 서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앞에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싸운다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빠름은 빠름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손자가 말한 진짜 속도예요. 우리 삶에서 속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서두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노후 준비 빨리 해야죠. 건강 챙기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다들 빨리를 외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손자가 경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조급함에서 나오는 빠름은 득이 아니라 실이에요. 손자는 구변편에서 장수가 빠져들면 안 되는 5가지 함정을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상황을 제대로 못 보면 실수가 생기고 실수가 쌓이면 결국 져요. 조급함은 적에게 이용당하기 가장 좋은 약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말했어요. 분노로 싸우지 말고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말라고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타이밍이 왔을 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빠름이에요. 그럼 느림은 어떨까요? 손자는 허실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요. 이기는 군대는 상대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친다고요. 물의 움직임을 보세요. 물은 서두르지 않아요.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든 도달해요. 어떤 틈이든 찾아들고 어떤 형태든 채웁니다. 이게 손자가 말한 느림의 지혜예요.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 가야 할 곳에 간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지 생각해 봐요. 억지로 빠르게 가려 하지 않고 상황의 흐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게 오래가는 방법이에요. 속도에 관해 제가 오래 생각해 온 것이 하나 있어요. 빠르게 가는 것과 멀리 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다가 중간에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게 더 멀리 갑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속도보다 지속이 더 중요해요. 건강도, 관계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시작해서 금방 그만두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결국 더 많이 쌓입니다. 손자도 이걸 알았어요. 전쟁에서 지치지 않는 군대가 결국 이긴다고 했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속도, 그게 각자에게 맞는 진짜 속도입니다. 행군편에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병사들이 밤에 소리를 지르는 건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은 더 분주해지고 더 시끄러워집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용해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일 때가 많아요. 손자는 겉으로 보이는 분주함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고요함 속에 있다고요. 이 나이에 속도를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젊을 때의 속도와 지금의 속도는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같은 속도로, 아니 더 빠르게 달려야 했어요. 사회가 그걸 요구했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내 속도가 있어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내 삶의 리듬에 맞는 속도. 그 속도를 찾는 게 이 나이의 숙제예요. 남들보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건 미리 알 수 없다고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기는 순간은 저절로 온다고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억지로 빨리 끌어당기려 하면 잘 안 돼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때가 오면 움직이는 것. 이게 손자가 가르쳐준 속도의 지혜입니다. 지금 내가 서두르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에서 온 조급함인지 아니면 진짜 때가 왔다는 감각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속도를 다르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손자 병법 13편 중에서 가장 깊이 읽어야 할 편을 꼽으라면 저는 허실편을 꼽겠습니다. 허 그리고 실. 비어있는 것과 채워진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라는 게 허실편의 핵심이에요. 전쟁에서는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쳐야 이긴다고 손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곳과 약한 곳이 겉으로 다 보이면 전략이 필요 없어요. 문제는 강해 보이는 곳이 실제로는 약하고 약해 보이는 곳이 실제로는 강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허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없으면 계속 속습니다. 손자는 허실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이니 아무 형. 적에게는 형태를 드러내게 하고 나는 형태를 숨기라는 뜻이에요.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릅니다. 반대로 상대의 형태가 보이면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허실의 핵심적인 활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삶에 가져오면 조금 다른 의미가 돼요. 나를 다 드러내지 않는 것, 내 약점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에게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삶에서의 허실 전략이에요. 살다 보면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다 얘기해요. 솔직한 건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손자는 그걸 경계했어요. 내 형태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나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된다고요. 반대로 상대를 잘 파악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게 돼요. 이게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자기 보호예요.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허실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손자는 실즉비지 허즉공지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실이면 대비하고 허이면 공략하라는 뜻이에요. 상대의 실과 허를 파악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관계에 적용하면 흥미로워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부분이 어디인지 겉으로만 강해 보이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다른 각도를 찾을 수 있어요. 갈등 자체를 해소하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허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나 자신의 허와 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강한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약한지.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강하다고 믿었는데 막상 부딪혀보면 흔들리고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꽤 단단한 경우도 있거든요. 나의 허실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디서 싸워야 하고 어디서 물러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글에서 말한 지기와 연결돼요. 나를 아는 것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나의 허실을 아는 겁니다. 50대에서 60대가 되면 허실을 보는 눈이 생겨요. 젊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많이 속았어요. 화려해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성공해 보이는 것에 끌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는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성공해 보이는 삶 안에 얼마나 많은 빈 구멍이 있는지. 이게 나이가 주는 통찰이에요. 허실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만 생깁니다. 이론으로 배울 수 없어요.
손자는 허실편 후반부에서 물 이야기를 꺼냅니다. 수무상형.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요.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져요. 이게 허의 지혜예요.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것. 물은 어떤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삶에 가져오면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내 삶은 반드시 이런 방식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형태를 고집하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유연함이 강함이라는 게 손자의 통찰입니다. 허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상황이 있어요. 누군가 강하게 밀어붙일 때예요.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맞받아치고 싶어지죠. 그런데 손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요.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강함 안에 허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 때 그렇게 해요. 그 허를 보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맞받아치는 대신 그 안에 불안을 달래주는 방향으로 가면 싸우지 않고 상황이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허실을 아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전 글에서 속도 이야기를 했는데 허실은 속도와도 연결됩니다. 내가 실한 상태, 즉 충분히 준비된 상태일 때는 빠르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허한 상태, 즉 준비가 안 된 상태일 때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허점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현재 상태가 실인지 허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허실을 아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강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봐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강한 건지, 강해 보이는 것인지, 저 상황이 정말 나쁜 건지, 나쁘게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나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강하다고 믿는 부분이 실제로 강한지, 내가 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실제로도 약한지. 허실을 보는 눈은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창의적인 개념을 꼽으라면 저는 기정을 꼽습니다. 기와 정, 정석과 변칙,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 병세편에서 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정합, 이기승. 정으로 맞서고 기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기본을 갖추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상을 벗어나는 움직임으로 승부를 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만 있으면 너무 뻔해서 상대에게 읽히고 기만 있으면 기반이 없어서 흔들려요. 기정의 조화가 진짜 전략입니다. 정이 뭔지부터 볼게요. 정은 기본이에요. 원칙, 규칙, 정석. 군대로 치면 정면에서 맞붙는 정규전이고 삶으로 치면 성실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지루해 보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반이 없는 사람은 변칙을 써도 무너져요. 정이 탄탄할수록 기가 빛납니다. 그래서 손자는 기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이정합, 정으로 먼저 맞선다고 했죠. 기본을 갖추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기는 뭘까요? 기는 예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상대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에서 오는 것, 기존의 틀을 깨는 것,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 손자는 기와 정의 조합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어요. 오성지변, 불가승청야. 5가지 음이 변화하면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리가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기와 정의 조합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와 정을 섞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50대에서 60대 이 나이에 기정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세대는 정에 익숙한 세대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면 인정받는다. 규칙을 따르면 잘 풀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 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성실함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고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국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기예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을 찾는 용기입니다. 기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탄탄한 정위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변주예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이 나이에 가능한 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기는 경험 없이 새로운 걸 하는 거라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의 기는 달라요. 수십 년의 정의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 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게 나이가 주는 진짜 강점입니다. 손자는 기정을 설명하면서 강물 이야기를 했어요. 격수지질, 지어표석자, 새야. 빠른 물살이 돌을 띄울 수 있는 건 새, 즉 흐름의 힘 때문이라고요. 기가 빛을 발하려면 새가 필요해요.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새로운 걸 하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읽고 거기에 맞는 길을 쓰는 것. 그게 기정의 완성입니다. 변화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세요. 일상에서 기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볼게요.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 방식이 정이에요. 어느 날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때 기가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예상하지 못한 말을 건네는 것, 그동안 하지 않았던 표현을 해보는 것. 이게 관계에서의 기예요. 뻔하지 않은 방식이 때로는 막힌 관계를 뚫어줍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갑자기 손편지를 쓴다거나 늘 외식만 하던 가족에게 직접 요리를 해준다거나 말로만 하던 고마움을 처음으로 글로 표현해 본다거나 작은 기가 큰 변화를 만들기도 해요. 손자는 기정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정은 상황에 따라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정상생. 기와 정은 서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기가 내일의 정이 되고 오늘의 정에서 내일의 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격적이었던 것이 반복되면 정석이 되고 정석처럼 굳어진 것에서 벗어나는 게 새로운 파격이 됩니다. 이게 변화의 원리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언젠가는 낡은 정이 될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길을 연습해 두는 것, 그게 변화의 유연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기가 어려워져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워지고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손자는 말했어요. 길을 포기하는 순간 상대에게 읽힌다고요. 너무 뻔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뻔해진다는 건 활력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매일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보는 것, 늘 먹던 것 대신 처음 보는 메뉴를 시켜보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취미를 아주 조금 건드려 보는 것. 이런 작은 기들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뻔하지 않은 하루가 뻔하지 않은 삶을 만들어가요. 지금 내 삶에서 너무 정에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나요? 늘 같은 방식, 늘 같은 반응, 늘 같은 선택.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작은 기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움직입니다.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고르라면 저는 물을 고르겠습니다. 손자는 여러 편에 걸쳐 물 이야기를 했어요. 허실편에서 수무상형,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 했고, 군형편에서 물이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병세편에서는 빠른 물살이 돌을 띄운다고 했고, 허실편 마지막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물처럼 형태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물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물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전략가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결국 모든 곳에 닿고 형태를 고집하지 않으면서도 결코 본질을 잃지 않아요. 물의 첫 번째 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요.
이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략이에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결국 가장 넓은 곳에 모입니다. 강이 되고 바다가 돼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고여서 썩기 쉬워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모읍니다. 사람도 모이고 기회도 모이고 신뢰도 모여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는 사람 주변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나이가 되면 이게 보여요. 겸손한 사람이 오래가고 오만한 사람이 혼자 남는 걸 충분히 봐왔으니까요. 물의 두 번째 지혜는 막히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수려 하지 않아요. 돌아갑니다. 틈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 지나갑니다. 이게 유연함이에요.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이 오래가는 방법이라는 걸 물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수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과의 갈등에서도, 일이 막혔을 때도,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히려 더 빠를 때도 있고 돌아가는 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손자가 허실편에서 말한 피실격허,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칠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굳이 막힌 곳을 뚫으려 하지 말고 열린 곳을 찾으라는 거죠. 물의 세 번째 지혜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수무상형.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태가 되어도 물은 물이에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겉모습은 유연하게 바꾸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는 잃지 않는 것. 우리 삶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상황에 따라 나를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내 방식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변화하는 세상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물처럼 산다는 건 이 둘 사이의 균형이에요. 형태는 유연하게, 본질은 단단하게. 물의 네 번째 지혜는 결국 낮고 작은 틈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물이 끊임없이 스며들면 결국 갈라집니다.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조용히, 포기하지 않고. 이게 손자가 말한 지속의 힘이에요. 전쟁에서도 지치지 않는 군대가 결국 이긴다고 했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한 번에 하려는 것보다 작게 꾸준히 하는 게 결국 더 깊이 들어갑니다. 관계도 그래요. 한 번에 큰 감동을 주려는 것보다 매일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이는 게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요. 물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50대에서 60대, 이 나이에 물처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더 이상 높은 곳을 향해 무리하게 올라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둘째는 막히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길을 찾는 유연함을 갖는 것. 셋째는 상황에 따라 모습은 달라져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지키는 거예요. 형태는 바꾸되 본질은 잃지 않는 것. 넷째는 조용히 꾸준히 스며드는 거예요. 크게 한 번에 하려 하지 않고 작게 매일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물처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손자는 허실편 마지막에 이런 말로 물 이야기를 마쳤어요. 병무상세, 수무상형. 전쟁에는 정해진 형세가 없고 물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고요. 능인적변화 이취승자, 위지신. 적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이기는 자를 신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변화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굳어지지 않고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물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나이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저는 종종 해요.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무언가와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사람.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 흐르고 결국 어디든 닿는 사람. 오늘 내가 억지로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뚫으려 하는데 안 뚫리는 곳, 바꾸려 하는데 안 바뀌는 것, 이기려 하는데 안 풀리는 관계. 거기서 잠깐 힘을 빼보세요. 물처럼요.
그냥 흘러보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보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손자가 2500년 전에 물에서 배운 지혜를 우리는 오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자 병법의 마지막 편은 용감편입니다.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 편이에요. 얼핏 보면 가장 냉혹한 편처럼 보여요. 사람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편을 읽으면서 다른 걸 봤습니다. 손자가 용감편을 마지막에 놓은 이유를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에 뒀을까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모든 전략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는 거라고요. 상대의 가장 안쪽, 그리고 나 자신의 가장 안쪽을요. 전쟁을 끝내는 법은 결국 가장 깊은 곳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손자는 용감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명군 현장, 소이동 이승인, 성공 추로 중자, 선지야. 밝은 군주와 현명한 장수가 움직이면 이기고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은 먼저 알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아는 것. 이게 모든 전략의 뿌리예요. 그런데 손자가 말한 먼저 아는 것은 첩보나 정보 수집만이 아니에요. 상황의 본질을 먼저 꿰뚫는 것, 변화의 방향을 먼저 읽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지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법에 대해 손자는 사실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어요. 첫 편 시계편에서 이미 답을 줬거든요. 도천지장법. 5가지를 먼저 헤아리라고 했어요. 도는 대의 명분이에요. 왜 싸우는가?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손자는 이걸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불명확한 전쟁은 끝이 없어요. 이기고도 이긴 건지 모르고 지고도 뭘 진 건지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끝낼 수가 없어요. 목적을 알아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한 번쯤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놓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래된 억울함, 해소되지 않은 갈등, 끝나지 않은 경쟁심,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는데 나 혼자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시작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어요. 이미 끝난 전쟁은 마음속에서도 끝내야 한다고요. 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손자는 모공편에서 말했어요. 전승이불비공. 온전히 이기되 소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요. 온전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상대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갈등이 해소되면서 관계도 살아있는 것, 이기고 나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전승이에요. 상대를 완전히 짓밟는 승리는 반드시 후환을 남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너무 가혹하게 이긴 쪽이 결국 더 큰 저항을 불러왔거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손자 병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싸우지 마라. 꼭 싸워야 한다면 빨리 끝내라. 이기더라도 소모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끝났으면 진짜로 끝내라. 이게 손자가 2500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전쟁을 가르치는 책이 결국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 손자 병법의 진짜 깊이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더 잘 싸우는 법이 아니라 덜 싸우는 법, 그리고 끝낼 줄 아는 법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손자 병법을 통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볼게요. 나를 먼저 알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고 내 속도를 찾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는 것.
이 6가지가 손자가 전쟁터에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살면서 몸으로 배운 것들이거든요. 손자는 그걸 정리해줬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지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해준 거죠. 저는 손자 병법을 읽으면서 이 책이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모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미 끝난 전쟁을 마음속에서 계속 치르지 말고 이길 수 없는 곳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모되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오래가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이 소모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 덜 싸우고 더 오래가는 삶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 손자가 그 허락을 2500년 전에 이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끝내지 못한 전쟁이 있다면 오늘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예전에 서운함 하나, 풀리지 않은 갈등 하나, 계속 붙잡고 있는 억울함 하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무게를 내가 혼자 들고 있었다는 게 비로소 보이면서요. 손자는 전쟁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